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가장 큰 컴플렉스는 외모였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무섭게 생기기는 했지만 사실 외모가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이 아무래도 첫인상이 중요하다 보니 늘 외모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봐도 좋게 봐줘야 범죄자고 나쁘게 보면 범죄자 그 이상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모 때문에 벌어진 사건 사고도 참 많았어요. 일단 아르바이트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것도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시간에 지원을 해도 늘 저는 면접 때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건 점주님들의 두려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안 뽑아주면 해코지라도 할 것 같았는지 이미 뽑았다는 둥, 정말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다는 둥, 핑계도 다양했지만 공통적인 건 그 누구도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떨어진 것보다 그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고 지레짐작해서 오해하는 것, 그게 훨씬 더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한 번씩은 해보는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못 해보고 10대, 20대를 보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이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나갈 때 2번이나 그나랑 수배자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공항에 갇혀서 조사받은 적도 있었고, 가끔 가다 경찰이 불신 검문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할 때 저만 꼭 차에 내리라고 해서 더 세밀하게 살피곤 합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말이죠. 신분증 조회도 하고 괜히 이것저것 묻기도 하는데 이건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오히려 그냥 보내주면 당황할 정도입니다. 사실 저 생긴 게 이래가지고 정말로 더 예의범절 잘 지키고 공공질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가 속한 단체나 사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뭔가 험한 일이 발생하면 항상 사람들이 저를 먼저 의심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일이 조금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하는 일이 컴퓨터를 다루는 일이어서 프리랜서로 IT 계열 직업을 가질 수는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도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이었던 거죠. 그래도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 만큼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그런 자리 다들 원하기는 하잖아요. 제게는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취미생활도 하기가 힘들었어요. 대면하는 취미생활을 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티나게 불편해하거나 제가 뭘 굳이 하지 않아도 오해가 생겼습니다.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중 좀 용기 있는 사람 하나가 저한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곤 했거든요. 아무리 밥을 많이 사고 돈을 잘 써도 늘 저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곤 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죠. 생긴 게 이런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다 포기하고 혼자서 여행 다니는 걸 취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조금 더 불편하기도 하고 역시 장단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일단 혼자 텐트를 치고 조용히 불을 지피고 있으면 막 웃으면서 떠들던 사람들은 저를 보고 슬그머니 옆으로 피해 가더라고요. 어떨 때는 눈치를 보다가 텐트를 걷어서 철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우연인 줄 알았어요.
늘 제 주변은 항상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몇 번 경찰이 와서 슬그머니 저를 한번 둘러보고 가는 걸 보고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거나 혹은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경찰들도 신고가 들어왔으니 슬그머니 한번 와서 저를 살펴보고 간다는 걸요. 이게 참 외모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어떤 만남에 대한 열망이 커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포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 생에 연애란 없겠다. 누군가 사람을 만나 사랑하는 일 따위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또 그거대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40 중반이 되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벌어진 에피소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성형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실제로 견적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중형차 한 대 값은 나오는 데다 회복 시간도 길게 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돈 들여 고쳐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자괴감에 선뜻 시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장 외모에 관심이 많았던 20대 때는 돈이 없었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고쳐볼까 했던 30대 때는 의욕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냥 살던 대로 살자 하고 포기한 상태에 가까웠는데, 이런 저를 또 깊은 고민과 절망에 빠뜨리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하필이면 강도 상해로 수배 중인 사람이 저와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조차 몹시 걱정된 목소리로 혹시 너냐고 전화가 다 왔을 정도라니깐요. 제가 한숨 푹 쉬면서 아니 엄마 아빠마저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하자 글쎄 저희 엄마가 이러시는 거 있죠? 아니 네가 외모로 워낙 트라우마가 많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 때려 부수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마음으로 네가 나쁜 짓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는 항상 그게 너무 불안하다. 아휴 어떻게 성형이라도 좀 해볼래? 아이고 성형을 하려면 내가 지은즉 20대 때 했지. 지금 와서 무슨 성형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엄마 자식 그렇게 몰라요? 내가 생긴 건 이래도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고 선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 진짜 지키고 살았는데 엄마 아빠마저 이러면 저 진짜 좌절이에요. 너무 서운합니다. 예, 아유 서운하고 나발이고 요즘에 정말 세상에 어떤 놈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누가 아니? 요즘에 범죄 저질렀다고 뉴스 나온 놈들을 보면 다 너보다 더 멀쩡하게 생겼더라고. 다 범죄자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요즘 내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뭔 줄 알아? 내 자식은 내가 가장 모른다. 다 큰 자식 다시 보자. 그 말이 진리여.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보다 범죄자처럼 안 생긴 범죄자라는 얘기를 엄마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영 어설픈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범죄자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더 갑갑하고 짜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놈과 저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녀석 때문에 저는 꽤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녀석이 사고 친 걸 가지고 다 제가 사고 친 것처럼 오해한 경우도 많았고, 그 녀석 잡으러 왔다가 괜시리 제가 잡혀간 적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선생님이 이 정도면 거의 도플갱어다. 너희 혹시 정말로 혈연 관계가 아니냐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실 정도로 그 녀석과 저 똑같이 닮았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그것 때문에 더 기가 죽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그리고 저한테 가장 상처되는 말이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녀석 닮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제 얼굴을
길 가다가 아스팔트에 갈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어디선가 잘 살아줬으면 제가 조금 덜 피곤했을 텐데 하필 그 녀석이 강도 강간상해로 지명수배까지 당한 상태에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다룬 범죄자이다 보니 저로서도 사실은 피해가 막심한 일이었죠. 그놈 얼굴을 모르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졌거든요. 당연히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사람이 2배, 3배로 늘었고요. 솔직히 제가 먼저 찾아서 멱살이라도 잡고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더욱더 집 밖 출입을 안 하는 이유는 이 녀석 때문이기도 합니다. 범죄자랑 닮아서 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한 달을 집에서 꼼짝 않고 지냈는데 더 이상은 답답해서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감옥에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캠핑 장비를 챙겨 캠핑장을 왔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오지 숨은 캠핑장을 굽이굽이 찾아 들어갔지요. 계속 집에만 있다가 그래도 조금 바람을 쐬니까 살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어디선가 신고가 들어갔는지 슬그머니 경찰이 와서 제 얼굴 한번 쓱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먼저 얘기했습니다. 저 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니에요. 네? 예,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순찰 돌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묻지마 범죄가 많아서요. 당황한 경찰이 얼버무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않은 채 슬금슬금 저를 훑어보고 가길래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에휴, 뜬금없이 무슨 순찰입니까? 제가 바본가요? 뻔하죠. 제가 캠핑장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니고 경찰이 텐트 앞까지 와서 빤히 들여다보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모를 만큼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한숨을 푹 쉬고 조용히 불을 지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필 이런 날 또 음산하게 왜 비는 추적추적 내리는 걸까요? 시커먼 옷을 입고 앉아서 칼로 고기를 썰고 앞에 꺼질 듯 말 듯한 숯불과 함께 있으니 이거는 원 제가 생각해도 영락없는 범죄자 모습이더라고요.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며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야, 이거 차라리 진짜 범죄자면 억울하지도 않겠다. 이참에 그냥 확 사고만 한번 쳐버려? 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인 건 알지만 저도 모르게 불쑥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제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를 쫄딱 맞은 채 아주 가벼운 등산 가방을 맨 여자 하나가 제 쪽으로 저벅저벅 다가오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대체 이 비 오는 으슬으슬한 밤에 아무런 표정 없이 저벅저벅 다가오는 여자를 보면 당연히 음산한 생각 들지 않겠어요? 게다가 주변엔 다른 캠퍼들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거라는 예보를 듣고 다들 예약을 취소했는지 캠핑장이 몹시 한산했거든요. 가까이 다가온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앞에서 불 좀 쬐고 밥 조금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캠핑을 10년 넘게 다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시끌벅적한 캠핑장 같은 곳에서는 양념 같은 거 안 갖고 왔을 때 가끔 옆 사이트로 빌리러 가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덜렁덜렁 와서 불 좀 쬐겠다, 밥 좀 달라고 하는 경우는 진짜로 없는 일입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당황해서 그 여자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아차 싶었죠.
제가 너무 무서운 얼굴이어서 무표정하게 바라보면 사람들이 진짜 겁에 질리거든요. 사실 저희 누나 아들, 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만 보면 애들이 오줌을 지려서 누나가 조카들 만나는 거 금지령까지 내렸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자가 순간 무서워하면 어떡하나 싶어 얼른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무서워하는 제 얼굴을 보고도 그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 털썩 앉아서 물 묻은 옷을 푹푹 벗어서 털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제 일행인 줄 알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저기, 그런데 왜, 어떻게, 그러니까 제 말은, 누구세요? 왜요? 이상해요?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건데요, 뭐. 에? 아니, 캠핑 오신 것 같지도 않고, 갑자기 밥을 달라고 하시니까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운데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원래 모든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 갑작스러운 일 사이에서 항상 사건이 생기곤 하죠. 그리고 뭐, 남녀 사이의 이름 중요한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녀가 하는 말은 몹시도 뜬금없고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나무젓가락 하나 꺼내더니 제가 구워놓은 고기를 쏙 하나 집어먹는 거예요. 맛있네요. 잘 구워졌어요. 지직지직 뜨거운 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불을 좋아하냐고요? 네. 뜨거운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직지직 굽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불 보면 기분 좋아진다고. 뭔가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무섭기도 했습니다. 미친 여자 아닌가 싶었고요. 사실 캠핑 다니는 사람치고 불 펴놓고 멍하게 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불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듣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싸늘한 눈빛이 되면서 피식 웃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변한 게 없으시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변한 게 없다뇨? 아,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그나저나 야채 없어요? 고기는 야채랑 먹어야 되는데? 남의 식사에 불쑥 끼어들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어이없었지만 희한하게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녀가 원하는 대로 야채 달라고 하면 야채 꺼내주고 쌈장 달라고 하면 쌈장 꺼내주면서 그렇게 일행인 것 마냥 천천히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 누구랑 같이 밥 먹어본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물론 부모님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같이 식사를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부터 외식이 아닌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는 정도입니다. 완전히 남인 사람과 이렇게 식사 시간을 가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그다지 대화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정한 눈빛이 오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가족이 아닌 사람, 그리고 거울 속의 내가 아닌 진짜 사람과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기분이 좀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그녀는 천천히 고기를 먹고 찌개까지 싹 긁어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저를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고등학교 밀양에서 나왔죠? 어? 어떻게 알았어요? 네, 맞아요. 맞구나. 그때부터는 좀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닌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금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스토커인 건가? 아니면 비이성적이긴 하지만 혹시 귀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날씨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비는 오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200m는 떨어진 곳에 있는 텐트였는데 거기서도 제가 조금 불편하고 무서웠는지 일찌감치 자리를 정리하고 비 오기 전에 짐 싸서 가버렸거든요. 결국 이 넓은 자연휴양림 캠핑장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제 앞에 있는 여자가 점쟁이처럼 제가 나온 고등학교부터 살았던 동네까지 툭툭 얘기를 하니까 저는 몸이 점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원 아까 전에 찾아왔던 경찰을 내가 이번에는 불러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녀가 가만히 저를 보다가 또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학교 다닐 때 피아노 치는 여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금시초문인 얘기였습니다. 전 제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느라 사실 어떤 여자를 좋아할 만한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건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갑자기 그녀의 눈빛이 표독스럽게 변하면서 목소리가 격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벌써 잊었나 보네? 너 피아노 치는 여자 좋다 그랬잖아. 피아노 치는 여자 손가락을 보면 그 손가락이 네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상상을 하며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피아노 치는 모습 보고 반했다고 하며 날 억지로 안았잖아.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게 기억이 안 나?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그러면서 그녀는 가방 안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꺼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뾰족한 그 끝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밀쳐냈어요. 의자에서 떨어지며 손에 들었던 흉기를 놓친 그녀가 더듬더듬 바닥을 더듬으며 다시 흉기를 찾아서 손에 쥐었습니다. 이건 원 상상치도 못한 장소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난투극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자 하나 이기지 못할까 싶었지만 뭔가 악에 바친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나 보더라고요. 막기는커녕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칫 위험할 뻔한 상황도 여러 번 발생했고요. 이리저리 피하면서 급한 대로 휴대폰에 비상전화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신음과 우당탕탕 소리 그리고 으악거리는 소리만 냈는데도 제 핸드폰의 위치를 참고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억울한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경찰들이 와서 저와 그 여자가 대치하고 있는 걸 보고는 여자가 아닌 저를 제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우 정말 내가 아니에요. 저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라고요. 저걸 가지고 날 찌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참 억울하게도 경찰이 전혀 그 말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해서 여자가 정당방위를 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세상 천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싶어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정말 다행인 건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여자가 자기가 공격한 거라고 그 자리에서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힘이 빠져서 쓰러질 것 같은 상태가 되니 포기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이 오히려 당황하더라고요. 저한테 왜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성질을 버럭버럭 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걸 제일 알고 싶은 사람이 나예요. 저 여자 미친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와서 밥 달라고 그러고 남의 고기 다 집어먹더니 그 다음엔 날 해하려고 덤벼들었다고요. 완전 미친 여자예요, 미친 여자. 그때였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그 여자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제게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말리는 경찰을 뿌리칠 정도로 힘이 좋더라고요. 저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망쳤다나요? 평생 저한테 복수하는 생각만을 하고 살았다는 말을 하며 버럭거리는데 이거는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 오히려 멍해진 건 저였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뿐 아니라 경찰들도 제 대답을 듣고 숙연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여자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내 얼굴을 봐요. 여자애들이 나랑 대화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 심각한 상황에서의 저의 그 한마디는 경찰들의 실소를 불러왔고 여자가 황당하게 저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 여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김덕구 아니야?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배당한 채 도망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학교 다닐 때부터 제 인생을 몹시도 꼬이게 만든 그놈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야, 김덕구랑 닮은 박정배야. 너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김덕배랑 같은 학교 다녔고 학교 다닐 때도 개인 것처럼 오해받아서 힘들었다. 내 별명 짝떡이었어. 짝퉁 김덕구. 짝떡. 그제야 그 여자가 뭔가 생각난 듯 눈이 번쩍하더니 정광석화처럼 저한테 달려들어 제 웃옷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너무 당황해서 하기만 할 뿐 말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더라고요. 얼결에 웃옷이 반쯤 벗겨진 저는 두 손을 모아 가슴을 가린 채 그녀를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이거는 너무 부지불식간에 당한 일이라 제가 어떻게 응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네? 없네? 흉터가 없어. 무슨 소리야? 그 자식이 나한테 나쁜 짓 할 때 내가 뜨거운 걸로 어깨 뒤쪽을 확 찔렀거든? 그것 때문에 엄청 큰 화상 흉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넌 없네? 그제야 제 오랜 기억 속에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 사건 때문에 경찰서 좀 들락거렸거든요. 옆 학교 다니는 여학생을 그놈이 나쁜 짓을 하려고 건드렸다가 오히려 그 여학생 공격에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 이후에 바로 소년원행이 확정이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병원에서 도망쳐서 6개월 정도 역시나 잠적을 하는 바람에 그 여학생은 학교도 그만두고 어디론가 몸 숨기려고 숨어버리고 그 녀석 행방 찾겠다고 경찰이 학교를 수시로 들락거렸었습니다. 혹시 범인이 제가 아닌가 싶어 저 데려다가 우통 벗겨서 흉터 확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번쩍 나더라고요. 너 혹시 그 옆 학교 여자애? 그녀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그 자식, 학생 신분이었던 것 때문에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난 그 아이 때문에 난 평생을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어. 죽을 만큼 노력해서 간신히 잊었는데 최근에 전 국민이 다 알게 떠들썩한 사건 일으키고 지명수배 중이라는 기사를 본 다음부터 난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버렸어. 불안함에 회사도 다니지 못해 그만뒀다고. 그녀는 몇 줄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두려움에 떨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가족들의 말에 조금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온 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한적한 산길을 걷곤 했는데 그렇게 찾은 산에서 저를 발견하고 너무 무서워서 산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오독하니 덜덜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 인간이 살아있는 한 평생을 이렇게 불안함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한테, 아니 그놈이라고 생각한 제게 복수하려고 그렇게 몇 시간을 산에서 떨다가 내려와서 저한테 흉기를 들이댔던 거였어요. 자기 인생을 망친 그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경찰이 난감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이유야 어찌됐건 흉기를 들고 저한테 덤벼든 거기 때문에 그 처벌은 피하기가 어려울 거라고요. 일종의 강도상해에 해당하는 거죠.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대체 그놈 하나 때문에 몇 사람 인생이 괴로워지는 건지 정말 원망스럽고 그리고 제 앞에서 울며 떨고 있는 그 친구가 조금 안쓰럽고 불쌍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한테 덤벼들긴 했지만 그건 오해로 인한 거였고, 저랑 닮은 놈 때문에 평생 피해보고 힘들었던 것처럼 그 사람 역시 힘들고 괴로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처벌 원하지 않아요. 그냥 큰 오해가 있었던 거고, 저 역시 그놈 때문에 피해 입은 거 생각하면 동병상련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쨌건 신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뭔가 조사는 하셔야 되겠지만, 필요한 합의서나 진술서 제가 다 작성해 드릴 테니까 큰 처벌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도 제 의도를 알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텐트 앞에 그냥 멍하게 앉아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냥 온통 저한테 벌어진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낯설고 당황스럽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그나마 좀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그놈이 결국 잡혔더라고요.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무슨 그렇게 도박질을 했는지 아줌마 도박단 검거하러 들어간 곳에서 개평 뜯다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참 한심한 놈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잡혀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쩐지 제 텐트로 와서 난동 부렸던 그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찰한테 대신 부탁을 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할 말이 있으니까 연락 좀 부탁한다고 말이죠. 어쨌거나 제가 피해자고 그 여자가 가해자니까 경찰도 알겠노라고 전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처 전달하고 며칠 뒤 그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몹시 떨리고 미안한 목소리였어요. 다시 한번 오해해서 미안하고 합의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당연하지 뭐. 그놈 잡힌 건 알고 있지? 소식 들었어. 금방은 못 나올 거라고 하더라. 그러게. 쌓인 죄가 많아서 금방 나올 것 같진 않아. 그냥 안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려고. 그래, 고마워. 너도 마음 편해졌겠다. 이때까지 많이 힘들었잖아. 뭐 나야, 앞으로도 계속 힘들겠지. 나 보면 아마 사람들이 걔가 다시 탈옥했거나 아니면 뭐 나왔거나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혹시 성형할 생각은 없어? 뭐 지금 와서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젊었을 때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드네. 그러자 그녀가 몹시 귀가 솔깃한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사실 내가 일하는 데가 성형외과거든. 우리 원장님 솜씨 꽤 좋고 요즘에는 완전히 진짜 자연스럽게 다 바꿔서 성형 가능하거든?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한 것도 있고 진짜 저렴하게 직원가보다 더 할인해서 해줄 테니까 정말로 얼굴 한번 고쳐볼래?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얘기 중에 가장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녀가 불러준 금액은 이 금액으로 내 이후의 인생을 좀 살 수 있으면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성형을 감행했죠. 평생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은 있어요. 사람이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고 그 기회가 오면 일단은 잡아야 된다고요. 왜 기회의 신이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없다고 하잖아요. 앞머리를 확 낚아채야지 이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벤질벤질한 뒷머리 잡을 길이 없다는 뜻인 거죠. 오랜 시간 고민하고 미뤄뒀던 게 무색하게 저는 바로 그러겠다 대답하고 그 다음날 곧장 병원 예약을 했습니다. 원장님도 자초지종을 다 들어서 그러셨는지 몹시 협조적으로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제 수술은 몹시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40년이 넘게 고민했던 게 무색하게
저에게 지난 세월 동안 고민했던 그 얼굴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노려보는 것 같다고, 너무 무섭다고 했던 눈은 오히려 큼직하고 시원시원하게 바뀌었고, 소도둑이라는 별명을 평생 저한테 지어줬던 턱과 이마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우직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선생님이 너무나도 흐뭇하게 저를 바라보시며 자기 평생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절대 함부로 망가뜨리지 말라는 얘기까지 신신당부하실 정도였어요. 제가 봐도 이거는 거의 새로 태어난 거지 그냥 고친 수준이 아니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건 제 외모가 그 인간과 달라지고 나니 사람들이 절 보는 시선이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단 카페에서 음료 하나를 시키더라도 몹시 다정한 미소로 메뉴를 물어봐 주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당연하고 평범할 것 같은 그 일이 저한테는 세상이 바뀌고 천지 우당탕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성형의 기회를 제공해줬던 그 친구와 좋은 관계로 발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외모가 그 친구의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 사실 저와 그 범죄자, 그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일단 보여지는 트라우마가 없으니 저한테 고맙게도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한밤중에 귀신처럼 찾아왔던 여자 하나는 제 이후의 인생도 바꾸고 제 마음에 불도 지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세상을 활발하게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평소에 성형한 사람들을 보면 외모 지상주의니 참 쓸데없이 돈 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작 제가 그걸 통해 인생이 바뀌고 나니 참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인생과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캠핑을 다니지 않아요. 항상 여자친구와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녀가 준 제2의 인생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